안녕하십니까. 저는 LG전자 이철이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소피와 함께하는 SDV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LG전자 CTO 부문 B2B 선행기술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 SDV 선행개발 타스크 이철이 책임입니다. 저는 그 SDV 선행개발 타스크에서 그 믹스드 크리티컬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과 그 컨테이너 에코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컴플렉시티를 낮추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그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와 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한 17장 정도, 18장 정도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왜 SDV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 챕터에서 무엇이 SDV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용 MSA, 차량용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어떻게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피콜로와 소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피콜로랑 소피가 둘 다 지금 굉장히 낯선 단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SDV인가? 사실 요즘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SDV 관련해서 여기서도 SDV다, 저기서도 SDV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SDV가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SDV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DV에 대한 생각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것만큼 생각들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처럼 자동차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서비스를 다운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했다가 수정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 그걸 SDV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테슬라 자체를 SDV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은 그 SDV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서 차량 스스로 셀프 힐링도 가능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비스가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사람 없이도 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게 SDV 플랫폼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세 가지 생각이 모두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의 중심엔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사고와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구조를 적용하자는 그 생각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소프트웨어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가 왜 이 단말들에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오늘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낯익은 모습이죠. 아침에 출근길에 다들 이렇게 하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과연 동일할까요? 사실 저는 이 세 분이 가진 스마트폰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제조사나 아니면 안에 있는 뭐 모델은 같을 수 있지만 안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 각각이 다를 거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요구하고 있는 혹은 내가 얻고 싶은 가치의 방향이나 그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가능성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그 형태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굉장히 달라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달라졌다는 게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시작했지만 소프트웨어로 완성되는 그 가능성과 가치를 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체득하고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동차 산업은 어떨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류표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별 분류입니다.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있고요. 레벨 0은 그 비자동화로 그 운전자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전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레벨 5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레벨 5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레벨 0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석에 고향까지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무 장거리 해서 걱정이 돼서 나는 레벨 1이나 레벨 2가 있는 차량을 쓰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차량을 새로 샀어야 됩니다. 차량을 사는 방법 말고는 없었죠. 그게 지금까지의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고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던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조금 바꿔준 기업이 나타났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FSD라고 하는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차량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럼으로써 사용자들이 내 차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그런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량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줬고, 기업들에게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구독형 서비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 구독형 서비스에 집중할까요? 기존 차량 업체, 차량 제조사인 하드웨어 기반의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하드웨어 기반의 제조 매출을 만들던 제조사들은 이 새로운 매출 계산법,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통해서 발생한 이 매출에 플러스 알파로 이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을 기대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하드웨어 매출은 연간 판매 대수, 당장 팔고 있는 차량에 대한 매출만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 매출은 이미 출시한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서비스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 제조사들은 신규 서비스 매출을 추가 발생시킬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 미래 자동차라고 관심받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에게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차량 제조사에게는 새로운 매출의 기회, 새로운 이익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SDV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약간 개발자 컨퍼런스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기술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차량의 기능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모듈로 변화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까요? 저희는 그것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디피컬티가 있겠지만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 두 번째, 네트워크 밴드위스, 데이터 프로세싱, 시큐리티, 펑셔널 세이프티입니다. 이 5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면 제가 너무 오늘 세션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와 그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런 디피컬티들을 키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이 각각의 기술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사용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오케스트레이션은 사실 클라우드에서 이미 너무나 유명한 용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개발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차량에 접목하게 되면 어떤 변화와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무엇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차량용 MSA와 차량용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차량용 MSA와 오케스트레이션이 클라우드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다른 점이 과연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차량용 MSA와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본적인 예제를 보여주는 가장 간략한 저희 아키텍처를 지금 그려봤습니다. 기존 자동차 서비스들은
그 UX와 로직과 컨트롤이 한 개 프로세스, 한 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모듈 중에 한 가지의 변화만 요구받더라도 항상 세 가지 모듈을 한꺼번에 검토하고 검증하고 테스트 진행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 가지를 UX, 로직, 컨트롤, 그러니까 GUI, 알고리즘, 인터페이스로 나누고 이것을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패키징한 다음에 이들 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패키징하는 그 MSA 구조화와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 하나가 변경이 됐을 때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GUI에 대한 변경점이 요구사항이 들어온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UX 부분을, 그리고 알고리즘이 개선이 됐다면 로직 부분을, 만약에 다른 차량에 탑재해야 된다거나 다른 차량으로 이동을 기대하고 있다면 인터페이스나 컨트롤 부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용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차량용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클라우드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 기본으로 돌아와서 차량과 클라우드는 무엇이 다를까요? 자동차와 클라우드는 리얼타임과 세이프티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동차의 주행 로직은 매우 빠르게 동작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로직이 연산을 해서 나온 결과는 항상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나 서비스 구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성을 할 때는 항상 리얼타임과 세이프티를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MSA 구조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리얼타임과 세이프티를 고려해야겠죠. 이렇게 리얼타임과 세이프티를 고려해서 MSA화를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링을 하고 그걸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요구사항에 맞도록 정상적으로 운용해주는 서비스 운용 기술에 대해서 최근에 업계에서는 MCO, 믹스드 크리티컬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얼타임이랑 세이프티, 사실 뭔가 알듯하면서도 굉장히 그 추상화된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어떤 걸 생각해야 되기에 이런 그 기술 명까지 생겼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믹스드 크리티컬 오케스트레이션을 고려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은 캔, 레이다로부터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 알고리즘에서 판단한 후에 브레이크를 밟는 시스템 혹은 서비스의 구조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캠이나 라이다나 레이더로부터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들어와야 되고 알고리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연산해야 하며 브레이크는 신뢰성 있게 동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오케스트레이션 레벨로 내려오면 이 캠, 레이다에 대한 접근하는 서비스 모듈이 디바이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CPU뿐만 아니라 NPU, GPU 그런 이종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당해 줄 거고 어떻게 운용할 거고 어떻게 배정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동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인을 해야지만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 서비스 관리 및 운용 방법을 저희는 믹스드 크리티컬 오케스트레이션의 최종 목표 혹은 최종 목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믹스드 크리티컬 오케스트레이션을 그냥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흔히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터로 충족 가능할까요? 저희 팀은 사실 이 쿠버네티스를 정말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쿠버네티스만으로는 문제가 많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관리 항목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클라우드에서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 배포 단위인 팟의 경우도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 변수 정도의 그 인작값만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추가로 나중에 커스텀 리소스로 추가할 수 있긴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파드를 배포할 때도 CPU나 메모리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정도에 대한 고려는 하지만 그 이상의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에서는 디바이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NPU, GPU,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NPU, GPU, 이종 컴퓨팅 리소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녀석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 점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얼타임,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처리돼야 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처리 시간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요소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GPS나 국가 코드에 따라서 이 차량이 가져가야 되는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폴리시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동차는 비가 와도 나갈 수 있고 눈이 와도 나갈 수 있고 덥거나 추워도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도나 이 환경에 의해서도 하드웨어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 그 하드웨어 영향을 받게 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이 부족한 관리 항목이 존재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관리 항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이 쿠버네티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불규칙한 반응성입니다.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파드를 만드는 API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파드 생성을 요청을 하고 컨테이너 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리턴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초 남짓 걸립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시스템에서는 1초 남짓 걸립니다. 클라우드 개발자분들에게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생각하실 수 있고 인베디드 개발자분들에게는 좀 느린데? 그거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웨이스트 타임, 이 비어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1초 남짓 걸린다고 말씀드렸지만 1초를 보장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를 처리하기에는 이 웨이스트 타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웨이스트 타임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이 스펙 스테이터스를 비교해서 해당 값을 와치한 다음에 처리해주는 루틴이 있기 때문인데 이 해당 그 로직과 해당 그 접근 방법이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규칙한 반응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는 너무나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포크가 37.6, 브랜치는 51개, 1044개의 태그, 11만 8천 개의 커밋이 지금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이 스샷을 찍은 시점보다 한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더 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소프트웨어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구글이 최초 이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등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클라우드 인프라만을 위해서 개발되고 고민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들이 차량에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 기능들에 대해서 일부 기능들에 대해서 사용해보고 고민해보고 유즈 케이스도 고민해봤지만 일부 기능들은 유즈 케이스를 찾기 어려웠고 용도를 찾지 못했고 일부 기능들은 차량 솔루션 혹은 차량에 있는 기본 플랫폼과 충돌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는 이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지만 기능도 너무 많고 구조도 다소 복잡하고 그리고 피처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누가 쿠버네티스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프트웨어지만 적용하기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굉장히 구조가 아름답게 이쁘게 잘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어떠한 방향으로? 라는 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자 해서 쿠버네티스의 OCI 스펙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CR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사용의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 그걸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컨테이너 에코시스템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쿠버네티스의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 항목이 너무 많다거나 혹은 불규칙한 반응성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쿠버네티스 혹은 쿠버네티스와 비슷한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차량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차량을 위한 관리 항목과 방법은 따로 필요하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위한 관리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관리 항목을 어떻게 스펙화해서 어떻게 공통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 관리 항목과 방법을 정의한다고 해서 이걸 과연 외부에서 사용해 줄까? 고객이 사용해 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관리 항목들은 기존 제조사의 경우에 이미 제조사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조사들은 그냥 솔루션 하나에 의존성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개발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단체와 협업을 하는 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자서 다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저희는 우리끼리 할 수는 없구나. 누군가와 함께 협업해야 하고 여러 단체와 협업해서 스탠다드 스펙을 만들고, 그 스탠다드 스펙을 우리가 누구보다 조금 더 빨리 정의하고 조금 더 빨리 제안함으로써 그것의 이점을 얻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랑 같이 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해결 방법들,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피콜로라고 이름을 짓자. 피콜로는 오케스트라에서 그 관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피콜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소피라고 하는 오픈소스 단체를 알게 돼서 이 오픈소스 단체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피콜로는 이 비이클 오케스트레이터 영역을 피콜로라고 저희는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어 오케스트레이터 영역을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솔루션 전체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 혼자 다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업체들 혹은 전문 업체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어 오케스트레이터 영역은 외부와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티어 1으로서 제조사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업무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차량 관리 항목에 대한 정의와 차량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운용 기술, 그리고 차량 플랫폼, 네트워크나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은 피콜로에서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어 오케스트레이터 영역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버려지는 시간이 없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불규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API 서버에 대한 기능을 고민했고, 리얼타임 서비스, 그러니까 반드시 0.3초 안에 해결돼야 하는 서비스들, 0.5초 안에 해결돼야 하는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을 스케줄링할 수 있는 스케줄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피라는 단체를 2021년 11월 알게 됐습니다. 소피는 Scalable Open Architecture for Embedded Edge라고 하는 단체로
인베디드 단말을 위한 그 오픈 확장 가능한 오픈 아키텍처를 그 내세우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초 암과 AWS, 보쉬, 칼리아드, 컨티넨탈, 레드햇, 수세, 우분 플래닛 이 8개 업체가 그 가버닝 바디가 돼서 최초 설립을 하게 되었고 설립 시점이 21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LG전자를 포함해서 저희 LG전자를 포함해서 약 8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오픈소스 단체입니다. 소피의 목표는 그 SDV 스탠다드 아키텍처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세부 기술 레벨로 내려갔을 때는 CNCF 기술을 기반으로 스탠다드 프레임워크를 정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보자, 스탠다드 스펙과 스탠다드 방법,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정의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저희와 굉장히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소피와 함께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 멤버로 가입하고 현재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피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의 조직도는 그 가버닝 바디, 앞서 말씀드린 8개의 기업 가버닝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스티어링 커미티, 그리고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테크니컬 스티어링 커미티, TSC는 기술에 대한 방향성과 구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그 권한을 가진 단체고요. 그리고 워킹 그룹은 각 기술에 대한, 각 기술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 워킹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이나 그 행사나 이런 그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검토하는 곳을 MSC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TSC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TSC는 그 하부 조직으로 시스템 아키텍처 워킹 그룹,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킹 그룹,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 워킹 그룹, 믹스드 크리티컬 워크로드 오케스트레이션 워킹 그룹이 존재합니다. 하이퍼바이저 빼먹었네요. 네. 저희는 일단 TSC부터 이 하이퍼바이저를 제외한 모든 워킹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아키텍처 워킹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소피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고 개발 방법이나 개발에 그 고민하고 있는 논의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이 정리하는 롤을 맡고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킹 그룹 같은 경우는 CNCF 기술을 차량에 접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CNCF 기술 중에 뭐 새로운 게 있다면 소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드 크리티컬 워크로드 오케스트레이션,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타이거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타이거 팀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믹스드 크리티컬리티, 세이프티와 리얼타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디바이스의 관리, 그리고 그 외에도 네트워크 문제, 다양한 이 크리티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하나씩 정의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워킹 그룹입니다. 해당 워킹 그룹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프로젝트가, 저희 과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가장 유사한 워킹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 워킹 그룹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탑재될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논의하는 워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시스템 아키텍처로 의견이 전달되고 시스템 아키텍처 전달된 경우에 논의하고 TSC에서 결정이 되면 반영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피 미팅은, 이 워킹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그 2주에 한 번 정도 미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팅 시간은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소피에 있는 캘린더를 통해서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가면 바로 자기소개를 시킬 거니까요. 그것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워킹 그룹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 워킹 그룹에서 만든 그 초기 버전의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소피의 초기 버전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디플로이먼트라거나 이 컨테이너가 명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기에 믹스드 크리티컬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그 영역도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최초에 2021년도에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소피라고 하는 단체는 차량에 CNCF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인 단체라는 의미고 저희도 그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저희 CTO 부문에서 이제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 저희 타스크까지 되겠죠. 네. 저희는 지금 소피 멤버로 22년 4월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22년 11월에 소피 심포지엄 2022 발표를 하였습니다. LG 비이클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저희가 명시한 그 피콜로에 대한 컨셉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비이클과 클라우드 간의 워크로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POC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컨셉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었고 현재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좀 더 먼 미래에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해당 시점에는 이제 컨셉을 보여주는 수준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세이프티 요구사항에 따라서 배포 위치나 서비스의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커스텀 데이터, 그러니까 차량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커스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레플리카 인스턴스들을 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유즈 케이스를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LG 소피 검색하시면, 네, 심포지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년 7월에 저희는 피콜로를 오픈소스로 컨트리뷰션 하겠다, 소피에 컨트리뷰션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LG 비이클 오케스트레이터인 피콜로에 대해서 구조를 소개하고 피콜로 컨트리뷰션 예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컨트리뷰션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도 하고 개발 문서도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4, 4분기에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피와 함께 피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차량에서 차량 오케스트레이션 스탠다드 스펙으로 정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시작점으로 그 초기 버전 컨트리뷰션을 23년 4, 4분기에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피콜로의 그 자동차 관련 리소스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외부 업체들과 협업하고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고민함으로써 이 스탠다드 스펙이 향후에 차량 제조사에게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 오케스트레이터 영역은 그 소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과도 같이 지금 그 적절한 파트너를 탐색하고 있고 이 적절한 파트너를 탐색함과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씩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차량용 MSA와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기술과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LG만의 코어 SDV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LG SDV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분리하면 어떻게 각 로직하고 UI하고 그 컨트롤을 그 다운로드를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냐, 앱스토어 같은 데서? 네, 지금 그 앱스토어가 현재는 뭐 차량용 앱스토어가 저희가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앱스토어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충분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유저 레벨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GUI나 UX나 그 컨트롤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유저는 사실은 그 하나로 묶여져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만들 때 UX, GUI 따로, 로직 따로, 컨트롤 따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에게 넥스트 버전이 디플로이 됐을 때, 넥스트 버전이 넘어갔을 때 유저는 GUI가 변경됐네,
알고리즘이 개선된 것 같아. 좀 더 성능이 좋아졌는데? 라고 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제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분리된 구조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모디파이하고 배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얼핏 이해는 되는데 뭐 결국은 소프트 개발 방문론의 모듈러 아키텍처든 뭐 레이어드 아키텍처든 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로직과 어쨌든 뭐 커먼 쪽을 분리하는 데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네. 그 결국 너무 쪼개면은 더 맞아요. 이상 또 그게 자체가 더 복잡해지지 않냐, 어떻게 다 관리할 거냐, 네. 컴플렉시티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 분리를 한 것을 개발 단계에서 한 번 더 패키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배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관리에 대한 방법들과 그 운용 방법들에 대한 거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게 피콜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